자, 한겨레 신문 나왔습니다. 자, 창간호 한겨레 신문 100원입니다. 자, 창간호 신문. 국민적 기금으로 만들어진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신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100원이에요. 만약 좌절할 경우에는 맞아요. 남의 돈을 가지고 신문사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 말을 좀 비주고 말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사기의 일입니다. 단군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 사기꾼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불안에 떨었어요. 참 불안하고 그야말로 입이 바삭바삭하고 잠을 못 자고 했었어요. 그러나 창간자금 50억 원이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만에 모였고 한겨레는 역사적인 창간호를 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난 눈물이 나와서 말할 얘기가 없어.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그곳은 언론이 권력 앞에서 모두 숨죽이고 있던 당시 진정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1년만 버텨도 손에 장을 지지리라는 일부의 비아냥을 불식시키며 10년을 견뎌왔습니다. 때로는 정권의 탄압을 받았고 때로는 자금난에 허덕이기도 했지만 한겨레 10년은 언론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지난 15일로 창간 10도를 맞이한 한겨레 신문에 대한 평가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난 10년간 한겨레 신문이 국민을 위한 신문이 되고자 고군분투해왔던 노력은 우리 언론사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겨레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VJ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있었던 제10기 주주총회.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700여 명의 주주들이 참석했습니다. 10살 된 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공무원부터 농사꾼까지, 각양각층의 소액 주주들. 한 사람이 전체 주식의 1%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신문이 대주주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채무가 10만 원은 빚이 얼마나 되냐? 좀 감사를 하시게 되면 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민주적인 분위기는 한겨레 주주총회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주들한테 이렇게 결산 보고 하나씩이라도 우편으로 보낼 정도가 돼. 여러분 아십니까? 더불어고 여기 와가지고 박수만 친다고 해서 그게 한겨레 신문을 사랑하는 주주의 자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한겨레 주주 독자들의 연대를 어떻게 형성해 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21세기의 국민운동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못합니다. 우리 한겨레 주주 독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겨레 판매직육을 하고 얼마 전 신문 배달하던 큰 아들을 잃었다는 이 주주는 한겨레에 대한 애정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요즘에 제가 더 가슴 아픈 거는 만일에 큰 아들 있으면 그래도 아빠가 한겨레 신문 오래 10년 해가지고 대통령 바뀌는 보고 얼마나 좋겠냐고 이거를 또 해주고 싶은데 이런 식의 주주총회가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영진은 묵묵히 주주들의 말을 듣습니다. 효율성보다는 민주적인 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라기보다는 경제민주주의 실험장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겨레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기 위해 물질적인 부분을 포기한 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겨레로 온 선배 기자들로부터 만들어진 전통이기도 합니다. 오고 나서는 가령 예컨대 소득이 그러니까 월급이 받을 때보다 33%를 받았어요 그때 처음.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한 43%쯤 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가난했지만 나는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고 또 사회적 반영을 불러일으키고 그래도 내가 민중의 편, 시민의 편,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좀 그 행복이 있었거든요. 매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편집위원회. 이 자리에는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매체부 등 13개 부서의 데스크와 편집국장이 참석해 그날 기사화할 거리와 방향을 정합니다. 검찰에서 어쨌건 지금 얽힌 직원에게 하니까 사실 현 정부에도 상당히 타격이 오히려 그런데 보통 신문사 편집회의와는 달리 경영진이나 외부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전하는 편집국장의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유난히 데스크들의 목소리가 큰 편집회의는 한겨레의 또 하나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건데 직접 소홀하게 다뤘는데요. 권력기관이 다른 신문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한겨레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다른 쪽은 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서 뭐 부탁을 하면 거의 빼줄 거라든지 뭐 어떻게 바꿔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한다면 한겨레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으리라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거의 연락할 생각도 잘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제 논조라든가 이런데 좀 권유나 이렇게 받으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논조를 뭐 허물어뜨린 적은 없고요. 저희는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한겨레에서 데스크들이 그런 걸 허물어뜨려 버리면 기자들한테 이 통솔이 안 돼요. 그런 면이 있고 제 자신이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 소신껏 기자 생활을 하겠다는 뜻으로 여기 왔는데 그걸 포기해버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저도 이제 옛날에는 뭐 상당히 온건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 재벌 홍보실에서 아마 내놓은 자식 정도. 국민주의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기자들의 전통, 수평적인 편집회의는 한겨레만이 가능한 수많은 특종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문옥 감사관 특종도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때 이문학 감사관이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까지도 외압으로 중단이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신문사에 가봤자 이게 제대로 보도가 될 수 있겠느냐. 적어도 한겨레는 제대로 보도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한겨레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제1보가 외압으로 이 재벌 비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가 중단됐다는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 날 또 일면 톱으로 재벌의 비업용 부동산 비율이 은행감독원의 그 공식 발표 뭐 1.8%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43.2%가 비업용 부동산이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폭로했는데도 다른 신문이 그 기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럴 만큼 우리 언론들이 말하자면 재벌 관련 보도 또는 이런 보도에 굉장히 약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한겨레에 가져왔던 거예요. 1990년 10월 보안사 민간인 사찰 기사 역시 한겨레에 대한 취재원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특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금기 영역을 하나씩 깨어나가는 한겨레적 특종들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불합리한 점들이 바뀌어갔습니다. 언론계 자정 노력으로 이어진 보사부 기자단 거액촌지 특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한겨레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된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부분입니다. 90년대 들어 언론에 대한 통제가 권력보다는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자본이 취약한 한겨레가 기울인 노력은 특이할 만합니다. 직배영화사 광고가 실렸는데 바로 그 위에 그 직배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그런 일도 있었는데 독자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죠. 그 기사를 싣지 말든지 광고를 싣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광고주가 흥분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그 광고와 편집의 엄정한 분리, 경영과 편집의 그 아주 독립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광고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다만 그런 일만이 아니고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가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간지들의 재정 수입 중 신문 판매 수입과 광고 수입의 비율은 9대 1에게까지 이릅니다. 물론 한겨레는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신문 산업 구조에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전체 수익에서 광고 매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한편으로는 매체 다각화, 사업 다각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겨레 21, 신의 21, 한겨레 리딩 이런 매체로 다각화해 하는 것 그거 한 방향. 또 하나는 통신 판매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한겨레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 사업과 자금 확보 등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겨레가 진정한 국민신문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달라진 정치 상황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겨레만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곳은 한겨레 신문 창간 10돌 기념 행사장입니다. 경비가 삼엄하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 이후 한겨레 신문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한 가지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7시.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이 한겨레 창간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하 말씀드리고 또 비록 배당은 못 받지만 주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저명 인사는 물론 이른바 실세로 불리는 여당 정치인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날 한겨레 창간 10돌 축하 행사장은 과거 어느 행사보다도 활기가 넘치는 가운데 치루어졌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이후 야당 출입기자에서 여당 출입기자가 된 박창식 기자. 그는 이제 보다 풍부하고 보다 정확한 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혹시 한겨레가 친여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권 교체 이전이나 정권 교체 이후나 일관되게 우리가 지냈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일관적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 정권 교체 이후에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바하고 대체로 그 방향에서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생각이 같으면 취재가 쉬워요. 취재원과 보다 취재 기자가 입장이 같고 생각이 비슷하면은 취재가 쉬운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프리미엄 정도가 다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제작해 한겨레 창간 10돌 심포지엄에서도 한겨레의 창간 정신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한겨레만큼 아마 똑같은 지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오는 신문들이 굉장히 드물었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집권년에 와가지고 이러한 극단적인 평가들이 점차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겨레를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겨레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강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없어지면서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정권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지 항상 끊임없이 그 권력을 감시하고 정권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있는데 계속 그러한 자세를 유지를 해주었으면. 한겨레 신문은 어디까지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상관 이념 이거를 저희들이 한시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그게 옳은 방향으로 한다면은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향이 틀렸거나 또는 개혁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개혁 방향에서 일탈했을 때는 또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창간했던 88년은 사회적으로도 민주화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이른바 정보가 봉쇄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우리 신문이 그 드러나는 갖가지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 자체로도 다른 신문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고발 위주의 저널리즘에서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여론을 앞서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 사회는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급속히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겨레가 한겨레만의 색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한겨레가 본질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 신문이라는 사실에서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겨레는 우리 언론사에서 몇 차례 시도됐던 다른 진보지와는 다른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겨레를 취재하면서 몇 가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민주적인 인사제도입니다. 한겨레 신문사 사장은 다른 신문사와는 달리 사원들이 투표로 뽑고 그 투표에 의해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이 됩니다. 이렇게 사원들과 6만 주주에 의해 뽑힌 사장이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그때 들어만 10년 전에 나 공무원이었어요. 조금씩 월급 냈어요. 그래갖고 이런 거에서 전 세계에 이건 없어요. 우리가 한겨레 신문을 정론지로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그게 존속이 돼야 하는 게 한 사람 한 줄을 가진 주주나 100줄을 가진 주주나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정신 차려야 해요. 기존 신문사들이 소유주에 의해 경영권과 인사권이 행사되고 심지어는 편집권까지 좌우되는 데 비해 한겨레 신문은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 활동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남들이 다 볼 겁니다. 당연히. 그게 맞게 제가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도 다른 신문사 경영진하고 차관점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죠. 아까 말한 국민들 6만 주주가 뽑은 대표이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책임에 막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겨레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일선 기자들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천막농성장. 비록 6명뿐인 소규모 농성이지만 정광섭 기자에게는 취재거리가 됩니다. 이들이 농성 이유는 IMF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일본 기업이 인수하면서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도 자구치고 찾자 뭐 그런 걸로 해서 올 3월에 한국의문은 정정하고 계약을 좀 맺었어요.
80%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미 저 안석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취재가 된 기사는 각 데스크에게 보고되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의 의사결정 과정은 참가자들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는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이 한겨레가 희망적인 세 번째 요소인데 이렇게 해서 현장을 접한 일선 기자의 시각이 최대한 지면에 반영됩니다. 아니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날 충돌이 없었냐에 대해서 그거 관점은 비가 오고 삼성이 줄어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지했기 때문에 쓰고 한겨레는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다고 쓰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 차이라든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자본구조, 민주적인 인사제도와 기자들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존속되는 한 한겨레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한겨레다운 색채를 찾아갈 것입니다. 정말 여과 없이 기사화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인 건데 그렇게 그 일 외적인 데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인생을 후회하진 않아요. 내가 여기 잘 왔고 여기서 나름대로 언론인을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배님 뭐 들어가는데? 행복합니다. 지난 80년대 거짓이 진실이 되고 있던 것이 없던 것이 되던 세상.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어 그런 세상을 바꿔보려고 나섰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진정한 언론으로 이 땅에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